네, 올해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국제유가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2일 배럴당 32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과연 끝모르고 추락하던 유가가 제동에 걸리게 될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폭락하던 유가가 9%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강추위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선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26달러 55센트까지 떨어지던 유가가 WTI 기준으로 최근에 32달러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가 또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방금 지적하셨지만 동부 쪽에 나오고 있는 엄청난 폭설 이걸로 인해서 남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 쪽에서 당초 예상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비축유 한 400만 배럴 정도 비축이 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란이 핵 제재로 인해서 풀렸던 원유 수출량이 하루 한 100만 배럴 정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미국이나 셰일가스 같은 추가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고 러시아가 전혀 뭐 감산할 의지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펙도 더 이상 뭐 마켓 셰어를 시장 점유율을 낮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석유의 과잉 공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 이번에 6.9%의 1월 1일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발표가 난 다음에 상당한 세계 경제에 위축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을 둔다면 이번에 유가 반등은 일시적인 기상 악화에 따른 효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증시도 좀 동반 상승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죠? 일부에서는 악어의 이빨이라 그래서 지금 다우 지수를 갖다가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악어가 이빨을 벌리고 있는 형태로 해서 네. 17,000이 했을 때 한 6,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네. 15,0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과연 세계 증시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서구 증시들은 한 40% 전고점 대비 그러니까 최고 높았던 시점에 대비해서 한 40%대는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19% 정도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지금 유가가 잠시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유럽 증시나 미국 다우지수도 반등을 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의 답은 유가가 지속 가능하냐의 답과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국제유가가 한동안 하락하면서 원자재 의존도가 높았던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요? 남아공화국이라든지 또 뭐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의 루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하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 증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한 사람들이 더 놔뒀다가는 투자 가치가 환차손을 입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자국의 투자를 빼고 있는 상황.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국가, 신흥국가들의 입장에서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금리가 이미 베네수엘라는 6,800포인트까지, 베이스 포인트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면은 100원을 빌리려 그러면 70원을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이미 부도 위기에 와 있다. 이런 국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신흥국의 국가 부도 위기, 이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나요?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도 예. 그 가능성이 잠재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베네수엘라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CDS 프리미엄이 전년 대비 한 27%에서 16%까지 이렇게 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해외 자산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달러 가치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한 16% 정도 절하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분들 특히 사우디 자금 4조 2천억 가량 자금을 빼나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6조 9천억의 이 자금이 나가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신흥국과 특히 한국 쪽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달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CDS 프리미엄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이 좀 반가운 소식 아닌가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역효과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철광석 가격도 1톤에 40달러 밑으로 깨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원자재를 사서 그거를 가공해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근데 일단 환율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유가가 떨어진 부분을 일부 상쇄를 해버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의 유가의 어떤 구조를 보시면 국가 세금이 한 5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 내가 주유를 했다 그러면 55원은 세금을 내고 45원은 기름값을 낸 거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기름값이 96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갤런당. 근데 우리는 지금 디젤 같은 경우는 1,000원대, 그리고 일반 중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200원, 1,300원대인데 이 경우에도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놓고 보면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정부가 세금을 낮추지 않는 한 정유사의 손해를 보면서 정유사가 기름값을 급격히 하락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유가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전망들이 올 연말까지 네. 40달러대까지 오를 것이다 아니면 70달러대까지 오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전망들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보유고를 전부 다 석유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물 시장을 가 보시면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나 뉴욕 머켄탈 익스체인지 같은 이렇게 원유를 선물로 거래하는 시장을 가보시면 올 하반기쯤엔 한 60에서 배럴당 70달러 정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달러대 아니면 10달러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 것은 아마 상반기에 유가의 과잉 공급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만약에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은 70달러대로 가면 왜 투기 자금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유가가 10달러대다 20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자금들은 그러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혹시도 모를 하반기에도 저유가 시대의 계속성을 아마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유가 하락도 있고 중국 경제 악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제 증시가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널뛰기 증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바닥이 어디냐.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 왜 후광통 때문에 중국 상하이 지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홍콩 지수를 벤치마킹해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미 상해 주식 같은 경우는 한 43% 정도 전고점 대비 절하가 떨어져 버렸고요. 우리나라도 한 24% 정도 떨어진 상태다. 이렇다 그러면 어느 것이 바닥인가? 그는 중국 경제가 6%대의 성장에서 반등하는 모습. 6.9가 왜 또 9라는 숫자가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네. 왜 하필 6.5도 아니고 7.1도 아니고 6.9일까? 그거는 조금 드리블을 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실질적으로 5%대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6%라고 느낌이 올 때 주식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유가도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와 유가의 흐름은 같이 움직일 것이고 금값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주말을 맞아서 코스피가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1879.43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바닥은 제가 볼 때는 한 1700까지도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700이요? 1700선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중국 경제에 뭐 바로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고 1시간 뒤에 있다가 상해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그 시간 기간 동안에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다가 상해 주식이 반등을 하게 되면 우리 주식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2016년 한국 경제는 중국의 움직임에 금융시장, 증시, 환율시장 모든 것이 다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식으로 좀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할까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자국 화폐의 절하 속도가 우리보다는 매우 낮습니다. 이제 그 말은 필요하면 충분히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의 급속한 절하를 막아야지만 우리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의 급속한 하락을 우려해서 달러로 바꾸는 과정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외환 자금 관리에 있어서 환율 관리에 있어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기업 쪽에서는 뭐 많은 말씀들이 하셨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BIS 비율이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채 비율을 낮추는 작업, 가계도 역시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높다 하더라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위기를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경제를 보셨으면 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의 외환 자금 관리 그리고 기업의 부채 관리를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였습니다.